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이 시장론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죠. 자, 오늘 보실 내용이 시장론인데, 우리 저번 주에 경제론을 했었죠. 경제론을 하고, 그 30번까지 했었는데, 가격 탄력성 결정하는 거. 사실 오늘 할 31번이나 32번, 그리고 넘기시면 33번도 경제론 파트긴 해요, 원래는. 수요 공급에서 배우시는 내용이긴 한데, 경기 변동이라는 게 뭐 시장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시장론에 넣어놨고요. 앞부분에 들으실 내용이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오늘 수업은 뭐 저번 주에 비해서는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맨날 듣던 얘기들을 갖다 이론으로 좀 풀어드릴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31번부터 해가지고 경기 변동 이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경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부동산 경기 좋다 나쁘다 하는 그 경기 얘기입니다. 의미 자체는 간단하죠. 외우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우리 부동산 경기는 이 경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승하고 하락을 반복하는 현상이다. 그 1번 동그라미 보시면 정의가 있습니다. 이 경기라는 말의 정의. 앞에 부동산을 붙이는 거죠. 부동산의 경기라고 했을 때 그거는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네요. 협의의 경기라는 말이 보이시죠? 1번에. 좁은 의미로 우리가 흔히 그냥 부동산 경기다 그러면 5글자로 주거용 건축을 의미합니다. 주택 경기 중에서도 건축 경기를 보통은 부동산 경기라고 하죠. 그래서 좁은 의미로 따지자면 그런 의미고, 좀 넓게 보는 게 광의의 경기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뭐 주거, 상업, 공업, 농업, 특수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상, 공농, 특 다 합치면 이게 부동산 경기가 됩니다. 광의 경기는 뭐 전체니까 의미가 없고요. 협의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용 중에서도 건축 경기다 이렇게 되죠. 우리 경기 변동 문제 이제 시험 문제 푸시려면 기본 용어들을 굉장히 충실하게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 그림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반을 쓱 가르는 선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수평선. 얘를 추세 수준이라고 하죠, 보통. 근데 이 선의 성격을 보시면 위점, 아래점의 중간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딱 경기의 평균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평균을 놓고 우리 경기는 일종의 커브를 갖죠. 이런 왔다 갔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이런 커브가 하나 나옵니다. 자, 각 명칭 한번 정해볼게요. 위에 여기 딱 봉우리점 2개 있으니까 이 녀석들을 정점이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봉우리점 정점이라고 했으니까 바닥점은 저점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정점과 저점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네, 이게 기본. 그 중에서도 이 한 커브만 딱 잘라서 얘기할 거예요. 지금부터 메인입니다, 여기가. 이 한 커브를 놓고 봤을 때 부동산 경기는 올라가는 게 2개가 있고요, 국면이. 그리고 떨어지는 게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 부동산 경기를 4국면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림상에서 보시면 처음에 바닥을 찍잖아요, 여기서 저점. 그리고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올라오기 시작을 할 때 1번 국면을 회복이라고 불러요, 회복. 이거 남기하셔야 돼요, 나중에. 바닥 찍고 컨디션을 회복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복을 했다가 2번에서 빵 터지죠. 얘가 바로 상향. 우리 시험에서 이거 호황이라고 내기도 해요. 상향 옆에 호황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박 국면이죠, 저기가. 그 다음에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데 이 3번을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문제 풀 때. 3번은 하향이라고 하지 않고, 정점 찍고 한 발 후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번을 후퇴 국면, 그리고 4번에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 꽂을 때를, 그때를 하향이라고 하고, 우리 현실에선 불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를. 그러니까 4개 국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4개 국면을 반드시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림 아래쪽에 1, 2번 지문 2개 있는데요. 일단은 1번에서는 요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점 찍었으면 다시 정점을 찍죠. 이때까지 돌아오는 한 사이클이 있는데 영어로 사이클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주기라고 부릅니다. 요 가로폭을 주기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요 롤러코스터의 높이가 있을 텐데 요 높이를 진폭이라고 부릅니다. 정하면 주기죠. 그리고 정저하면은 진폭이라고 구성이 됩니다.
경기는 주기와 진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래쪽에 2번 동그라미 그랬을 때 이걸 4개 국면으로 나누자. 한번 해볼까요? 1번 어디요? 회복. 그 다음이 상향. 상향에서 정점 찍고 그 다음에 후퇴. 그리고 하향이죠. 이건 반드시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 4개 국면의 이름을 시험에 이제 메인으로 내기 때문에 이 정리 잘 하셔야 되고. 자,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갈게요. 우리 정점을 기점으로 배를 쫙 갈라봅시다. 반을. 그럼 그 2번 동그라미 앞에 2개. 그러니까 회복과 상향이 있죠. 그 2개를 한번 묶어보시죠. 회복과 상향을. 그럼 얘네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오름 추세가 되는 국면인데요. 그래서 이 국면을 확장 국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번하고 2번 2개 합친 게 확장 국면이죠. 커지잖아요, 경기가. 그럼 우리 팽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확장 아니면 팽창 이렇게. 그리고 찍고 내려가는 게 2개예요. 후퇴와 하향이 있는데 이 2개를 수축 국면이라고 합니다. 후퇴와 하향을 합치시면 이 녀석을 수축 또는 같은 말로 위축. 축 처지는 국면이구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경기는 크게 2개인 거예요. 2개예요. 오름 추세와 내림 추세. 오름 추세를 뭐라고 하고? 확장이라고 하고 내림 추세를 수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디테일하게 나누면 4개가 있는 거죠. 마지막 한 번 더. 저점 찍고 그 다음 뭐요? 회복. 저점 찍고 회복. 그 다음이 상향하고 정점 찍고 후퇴 하향이죠. 이제. 여기 이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기본 소스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그려보시고요. 공부하실 때 국면 명칭 정리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변동에 대한 기본 개념 설명을 드렸고요. 아랫줄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테마. 경기 변동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때 이 경기 변동이 나타나는 양상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소위 경기 변동의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그림 보시면 체인을 노멀한 변동은 요거죠. 죽이 쫙 타는 거. 그래서 그걸 순환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 말 안 할 때 평범한 변동이고 근데 순환 변동 외에도 스페셜한 게 3가지 정도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테마 보시면 표가 총 4개죠. 그렇죠? 처음에 순환 변동이라고 하는 건 그냥 경기가 노멀하게 주기를 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3분기를 지나서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4, 4분기 지나서 후퇴 국면에 들어왔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땡땡 국면이나 땡땡 기에 들어갈 때 걔를 순환 국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경기 변동은 이 순환 변동 외에 다른 3개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2번째, 추세. 3번째, 계절. 4번째, 불규칙이라는 특수 국면도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 4개 중에서 밑에 2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시험에. 계절 변동과 불규칙 변동이 중요합니다. 아래쪽에 2개죠. 계절, 불규칙 이렇게. 보통 아파트 같은 거 재건축하는데 주기가 몇 년 정도일까요? 아파트 재건축. 한 30년? 아니 뭐 그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럼 30년 만에 재건축하면 30년 만에 거기 경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추세 변동이라고 합니다. 추세 변동의 핵심은 이것을 다른 말로 장기적 변동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장기적 변동. 그래서 뭐 30에서 50이란 말 써놨고요, 거기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절 변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계절 변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얘기잖아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우리 시험에 그런 말 나온 적 있어요. 대학교 주변에 원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룸들이 경기를 좀 타지 않을까요? 특히나 대학교에는 방학이라는 걸 하니까. 그래서 대학교 주변의 원룸들이 방학을 주기로 공실이 많아진다. 그거 무슨 변동이다? 네, 이런 건 그냥 푸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딱 하나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 게 매년 땡월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뭐 5월, 매년 9월, 매년 12월 이렇게. 어떤 달을 특정한다는 건 그 계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예제에 있는 매년 12월, 겨울이죠, 겨울. 그럼 건축 허가량이 줄어드는 게 나타난다. 이런 건 다 계절 변동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불규칙 변동은 유일하게 나오는 것 딱 하나. 뭐냐면 정책이죠. 정부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불규칙 변동이에요. 정부가 정책 발표하는 건 그야말로 랜덤이거든요. 그래서 대책, 뭐 규제, 시책,
831 부동산 대책 이런 거 다 불규칙 변동. 그리고 대출 규제 같은 것도 하니까 시장에서 별거 없죠 얘기가. 그래서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렇게 유형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14페이지. 타이틀 보시면 저 별표 칠게요. 여기 가장 시험 많이 나온 얘기들이니까. 국면별 특징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부동산 경기는 4개 국면 배우셨어요. 앞에서 회복, 상향, 후퇴, 하향. 그러면 각 국면별에 어떤 독특한 이벤트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걸 물어보는 게 이 시험 문제의 특징입니다. 국면별 특징. 일단은 그림을 그릴게요. 제가 다시. 근데 이번에 약간 V자 모양으로 그리려고 합니다. 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럼 여기 무슨 점이었죠, 여기? 여기 저점. 그리고 얘 후퇴죠. 후퇴. 그리고 밑으로 치고 내려가면 하향이고요. 저점 찍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면 회복이고 회복 치고 올라가면 상향입니다. 자, 다시 후퇴와 하향을 합쳐서 이 두 개를 수축. 회복과 상향을 확장이죠, 그렇죠? 금세 나갔다 머리에서, 그렇죠? 금세 잠깐 들어왔다가 금세 나가버렸어. 계속 반복하시면 뭐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그게 그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국면별 특징이라는 게 후퇴 국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회복 국면에서는 뭐가 독특한데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싸잡아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게요, 처음에. 수축 국면이 후퇴와 하향 두 개죠. 그럼 얘네 국면은 상식적으로 수요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불황이니까 수요가 당연히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이 국면에선 건축 허가량이 증가 감소. 허가량. 자, 수요도 죽고 공급도 죽고 시장 다 죽고 있어요, 지금. 안 팔리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공실률은? 이런 거죠. 이런 거 안 외워도 되잖아요.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수요 줄고 허가 줄고 공실 늘고. 그럼 우리 확장 국면이 회복이나 상향은 거꾸로 나타날 거라고요? 그럼 얘는 부동산의 수요가 살아날 것이고 허가량도 늘어날 것이고 잘 팔립니다. 공실은 줄어들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4개의 국면 중에서 공실이 최대인 국면은? 공실이 최대. 얘가 제일 심하지 않을까요, 공실은? 공실이 비어있는 거니까. 공실이 최대는 어디다? 하향 국면이고 공실이 최소화되는 국면은? 상향.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 이게 국면이 익숙치 않으셔서 그러실 거예요. 익히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문제 풀면서 대충 때려 맞출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 2개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책에 두세요. 책에 제가 좀 이따 체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메인 이슈가 뭐냐면 시험에서 각 국면에서 거래를 하는데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하죠, 이렇게. 그러면 둘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센지를 물어봐요, 시험에서. 자, 예를 들어서 하향 국면이라고 합시다. 불황이라는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리시고 그러면 얘는 수요가 어떻게 되는 국면이에요? 극히 줄어들죠. 극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거래할 때 양자의 힘 중에서 누가 쓸까요? 수요가 줄어든다는 건 수요가 귀해진다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힘이 세다? 매수 우위가 되는 거죠, 매수 우위. 상향 국면이라고 해봐요. 여기 수요가 폭발합니다, 아주 그냥. 살 사람이 널려 있다고요. 그럼 당연히 누가 갑이다? 매도자가 갑인 거죠. 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후퇴에서 수요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매수자들의 힘이 좀 세집니다. 그리고 하향 국면에서는 매수자가 되게 귀하니까 매수 힘이 최고조가 되죠. 지금 하향 국면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집을 사는 거예요, 제가 집을 살 중개사에 전화를 하는 거죠. 집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개사가 예. 앉았다 일어나서 전화 받아요. 예. 집 좀 볼 수 있으면 오세요. 그러면 올 거 아니에요. 오기 전부터 커피 타나요, 벌써. 오기 전부터 커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와가지고 집 좀 보여주세요 하고 보러 가서 막 설명 잘 해주고 막 귀한 손님이니까
근데 사는 사람이 이러는 거 딱 보고 여기 도배 상태가 왜 이래요? 그러면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매수 우회예요. 별거 없죠 이거. 네. 근데 요 국면이라고 해보세요. 요 국면. 전화하면은 바쁘니까 끊어요. 그러고 끊어요 그냥. 전화 안 받아요. 올라면 오든가. 네. 가서 도배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선? 다음 그럽니다. 그럼 다음 사람이 들어와요 이제. 나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개업자의 중개활동이 매도자 시선에 맞춰져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여기서는 매수자 시선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뭘 물어보냐면 사례 가격. 기존에 거래됐던 사례 가격이 상한선이냐 하한선이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죠.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하향 국면이라고 합시다. 최악의 국면. 그러면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내려가는 국면 아닙니까? 여기가 하향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오늘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오늘 A 물건에 대한 거래를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사례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동일 물건이 마지막 거래됐던 가격이 있겠죠. 중고부동산이라고 치면. 가령 6개월 전에 이 아파트가 1억 원에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 1억 원을 사례 가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오늘 거래할 때 그럼 이 1억 원이 상한가냐 하한가냐 그 얘기예요. 뭐가 될까요? 자, 쉽게 말하면 오늘 거래할 때는 매수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보다는 비싸게는 안 줄 거 아니에요. 이것보다는 무조건 싸진다고. 그러면은 요 선을 딱 기점으로 해서 밑에서 거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를 상한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한선. 자, 입장 바꿔보면은 우리 뭐 상향 국면이다. 그러니까 오름 추세 국면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추세가 얘가 오늘이 되고 얘가 사례 가격이 되는 거죠. 요게 1억이라면 상향 국면에서는 매도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보다는 어떻게? 비싸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밑에 깔리고 이것보다는 비싸게 거래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후퇴 국면은 상한선일까요? 하한선일까요? 기존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기존 가격이 뭐예요? 상한선이죠. 좀 헷갈리시죠, 이게? 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가 있는데 회복, 상향, 후퇴, 하향 네 가지 한번 써볼게요, 제가. 네. 이 문제를 풀 때는 사실 그림을 한 번만 그리면 끝나요, 이 문제가. 회복은 찍고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가는 거 확실하죠. 그럼 후퇴는 찍고 내려가는 거 확실하고. 그럼 제가 그린 이 흰색 동그라미가 여기가 사례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사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회복 국면은 사례를 찍고 올라가니까 윗선, 아랫선.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으면 이거 하한선. 이렇게 하시면 되죠. 후퇴는요. 찍고 내려왔죠. 그럼 이 찍히는 지점에서 여기 위에 있으니까 상한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머릿속으로 살짝 그리시면 돼요. 그림을. 하향 국면에서 뭐가 될까요, 그러면? 상한선, 하한선. 하향은 찍고 내려오니까 찍히는 지점이 위에 있으니까 상한선. 그렇죠? 우리 상향은 찍고 올라가니까 찍히는 지점이 하한선 이렇게 되면 되죠. 그렇죠? 이걸 이해하시면 외울 게 없어요, 여기서. 근데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 책에다가 좀 체크를 좀 하면서 볼까요? 14페이지. 14페이지에 그림 밑에 표가 보이십니까? 회색 박스로 색칠된 표. 왼쪽에 뭐 있죠, 지금? 수축이 있고 오른쪽에 확장이 있습니다. 중간에 두껍게 테두리 된 부분 보이시죠? 네, 그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시험 문제. 왼쪽 거부터 얘기해 볼까요? 수축 국면은 수요자 줄어드니까 누구 우위? 매수 우위입니다. 매수 우위. 매수 우위. 그리고 아래쪽에 기존 사례 가격 나오는데 이 수축이 계속 찍고 떨어지는 국면이라 찍히는 지점이 무슨 선? 상한선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오른쪽 표가 확장 국면이거든요. 여기는 수요가 폭발하는 국면이니까 매도 우위다. 매도 우위. 그리고 얘는 찍고 올라가는 국면이니까 찍히는 지점에서 하한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4개를 잘 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3번은 앞으로 계속 다룰 겁니다. 얘가 이제 시험 문제의 가장 핵심 몸통이라서요. 자, 34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론이 사실상 34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3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은 부동산 얘기를 좀 했죠. 부동산. 파트 1이 부동산학 총론이었습니다. 이 부동산 시간에는 부동산의 개념, 복합 개념도 배우셨고, 부동산 분류, 토지 분류도 배우셨고, 부동산의 다양한 특성 배우신 거 기억나시죠? 뭐 부동성이라든가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이런 것들. 그게 파트 1이었고, 파트 2는 저번 주에 수업이었던 사람 얘기였죠. 인간 2명, 수요자와 공급자.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을 배우셨습니다. 경제활동의 주체들이죠, 얘네들이. 자, 오늘은 이제 사실 본격적인 수업은 이거예요. 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를 하는데 거래할 때 얘를 가지고 거래하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부동산을 놓고 거래하는 이 공간 이론을 배우실 겁니다. 얘를 이제 우리가 시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시장. 제 과목인 부동산학개론에서 시장이라고 하는 건 그냥 수요 공급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장론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이 시장의 시작이 시장의 특성부터거든요. 그럼 시장의 특성이라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사람들 특성이겠죠. 수요자 특성, 또 공급자 특성, 그리고 물건 특성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는 우리 앞부분에서 수업했던 거 다 똑같이 나와요. 지금 제가 책에 5개 적어놨거든요. 크게 보면. 그래서 1, 2, 3, 4, 5번 이렇게 보이시죠? 거기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시험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시장의 특성 문제가. 그래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특성은 4개 좀 써놓을게요, 제가. 첫 번째 우리 자연적 특성으로 배운 게 부동성 하나 있었고, 생산할 수 없다는 뭐였죠? 부증성, 그렇죠. 이거 배우셨고, 감가되지 않고 영원하다. 영속성. 요거 우리 주택에는 내구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르다 하는 게 요걸 베이스로 해서 특성이 생기는 거예요. 시장 특성이. 우리 1번 바로 보십니다. 1번. 부동산 시장은 완전, 불완전. 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 자, 불자 동그라미 치십니다. 이렇게. 불완전 시장이다. 이거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 칠판 보시면 부동산 시장에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보고.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는 소수다, 다수다. 집 사고 파는 사람들은 소수다, 다수다. 사고 파는 사람들 꽤 많지 않나요? 소수예요, 다수예요? 1번 동그라미 보세요. 소수래요, 다수래요? 어머나, 소수래요. 예, 소수 2번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이걸 참 많이 틀리십니다. 그럼 소수와 다수의 차이가 있겠죠? 예. 이걸 차이를 말씀드리면 납득이 되실 것 같은데, 여기서 소수라고 하는 말은 한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수량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바로 이 다수라는 말이 무한대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번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목동에서 집을 살려는 사람들은 숫자가 정해져 있다, 아니면 무한대다? 그럼 소수라는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뜻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단순 생각엔 많을 것 같은데 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는. 정확히 해야 돼요. 1번. 소수자만이 수급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너무 비싸서 그래요. 그냥 100원짜리 꺼내놓고 파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얘는 고가성하고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부동산 시장은 진입, 퇴거 합쳐서 진퇴라는 말 보이시죠? 진퇴 동그라미 칠게요. 이렇게. 시장의 진입과 퇴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네. 그럼 다시 질문. 진이 뭐라고요, 지금 여기서? 진입. 퇴는? 퇴거. 그럼 쉬운 말로 들고 나기 어렵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다시 질문. 진입이 무슨 뜻일까요? 시장에 진입한다는 말이. 그렇죠. 그렇죠. 오늘 제가 제 집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할 건데, 집이 없으니까 강의하기가 참 편합니다. 예를 들기가 편해요. 제가 자가주택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자가주택 시장에 진입을 못한 거예요, 아직.
근데 본인 명의의 집이 있으시면 진입하신 겁니다. 그럼 제 입장에서 진입이 참 어려워요. 왜냐면 왜 그럴까요? 왜 진입을 못할까요? 저는 비싸서 그렇죠. 비싼데 제가 돈이 좀 딴 데 쓴다고 해주시면 안 되나요? 굳이 또 없다고 해주시니까 많아요. 돈 많습니다. 아주 유복합니다. 예. 안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 아니고. 자, 비싸니까 못 들어가겠죠. 근데 그래서 여길 진입하려면 시장에서는 융자가 필요해요. 금융의 필요성. 자, 융자 60% 끼고 들어왔어요, 시장에. 그럼 그 아파트를 내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시점으로 받고 팔기 쉽다, 어렵다. 뭔 놈의 시장이 이렇습니까? 들어가기도 힘들고, 예, 나오기도 힘들고. 이게 있다는 거죠. 이 진퇴가 어렵다. 요걸 갖다 전문 용어로 진입장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써놓으셔야 돼요, 하나. 원한다고 다 장사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원한다고 상 엎어버리고 나오기도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시장이 상당히 불안전한 거죠, 이거는. 근데 지금 두 개의 지문이 있는데 그 1, 2번의 공통점이 바로 고가성 때문에 그렇다. 비싸서 그렇다. 그게 1번 얘기였습니다. 2번은 우리 많이 봤던 단어 나오지 않나요?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으로 어떤 시장이에요? 국지적이다. 아, 중요한 말이죠, 이거. 제가 강조했었죠, 국지적이란 말. 국한된 지역시장이다. 지역색을 띈다. 왜? 왜죠? 요 4개 중에 하나 골라보시죠. 왜죠? 네, 국지화는 반드시 여기서 나오게 돼 있죠. 그렇죠? 바로 1번 동그라미 나옵니다. 지리적 위치가 고정돼 있어서 그래요. 부동성 때문에 지역마다 다른 수요가 생기고 지역마다 다른 공급이 생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국지성이라고 하는 건 지역마다 모두 다르다가 끝이에요. 그 얘기가. 지역적으로 국한되면서 아래쪽에 시장이 쪼개지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소위 부분시장 또는 지역적 세분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4번 동그라미 예제 보면 그게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4번.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한 지역 동그라미, 한 지역 하면 서울이에요. 그리고 이와 멀리 떨어진 지역, 멀리 떨어진 여기 부산이고요. 그럼 서울의 토지시장과 부산의 토지시장은 연계관계가 크다, 적다? 적다. 상관없죠. 서울의 토지 수요가 늘어난들 부산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어떤 지역적 바운더리를 가지고 서로 따로 논다는 얘기죠, 시장이. 자, 2번이 바로 국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 수급 조절이 쉽다, 어렵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온 얘기예요. 여태까지 얘기 중에서 시험에.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말을 그냥 뜯어서 해석을 하자면 수요량과 공급량을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런 특성이 생기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수요 때문일까요? 공급 때문일까요? 둘 다 책임이 있는데요. 더 책임이 큰 애가 있어요. 우리 수요량 조절은 맘먹으면 할 수도 있어요. 집이 안 팔리는 게 많잖아요, 지금. 근데 평당 5천만 원씩 깎아줘봐. 평당 5천만 원씩. 다 팔립니다, 하루 만에. 수요량은 맘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요, 수요가 아주 그냥 왕창 올랐다고 합시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에.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네, 이거 연습해오라고 말씀드렸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급격히 오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가격이 올라도 여기서 공급이 뒷받침이 돼버리면 가격 떨어지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단기예요. 그럼 이 짧은 단기 안에 공급 팡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안 될 일이거든. 그러니까 공급은 단기에는 막혀요. 그럼 가격이 이 상태로 그대로 있게 돼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엄청 오른 상태에서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다만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우리 건설사들이 뭐 하냐면 씨를 뿌립니다. 그거 이제 착공이라고 합니다. 착공. 공사에 착수합니다. 잽싸게 삽질을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 요게 이제 언제 열리죠, 열매가? 장기에 열리는 거예요. 그럼 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면서 요때 가격이 다시 다운되겠죠, 그러면. 그럼 시장에서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은 단기다, 장기다? 그럼 단기에는 가격이 안정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너 때문이다. 누구요? 1번 동그라미 보세요. 이 공급에는요, 땅을 확보하고 건축하고 마케팅 분양하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럼 우리 1번을 공급의 장기성이라고 하고요. 이건 저번 주에 저한테 뭐라고 배우셨냐면 단기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번 동그라미 시장에서는 가격 왜곡이 흔히 관찰되는데 장기 왜곡이다. OX.
장기 왜곡이다. X죠. 언제 왜곡?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에. 그래서 단기 왜곡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단기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비탄력이다. 공급이 비탄력이다. 그리고 단기에는 그래서 가격이 왜곡된다까지. 아울러 옆에 하나 쓸까요? 단기 왜곡이면 장기에는 균형이요. 장기에는 균형을 잡습니다. 그래서 단기 왜곡, 장기 균형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 4번 들어갑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에 계속되는 특성. 시장은 거래의 공개성 아니면 비공개성. B자 동그라미 치시죠. 왜 거래가 오픈이 되지 않을까? 1번 동그라미 바로 나오는데요. 부동산의 거래는 고도로 프라이빗하기 때문이다. 사적 동그라미. 거래는 내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입니다. 공개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럼 거래가 공개가 안 되는 게 문제가 됩니까? 나의 거래 정보가 내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그 정보가 숨겨져 있는 게 문제가 되겠냐고요. 내 입장에서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거꾸로 내가 집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정보를 어떻게 구해 내가? 그러니까 정보 구하기 힘들잖아요. 오른쪽에 2번. 부동산 시장에는 그래서 거래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불완전하다. 이렇게 정보가 막혀 있으면요. 이건 무조건 왜곡이 됩니다. 무조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3번에 그래서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인하여 자 밑줄 정보 수집이 어렵다. 그래서 정보를 구하려면 쓰세요. 뭐가 필요하냐면 정보 비용이라는 게 필요해요. 정보 비용. 정보 비용이라는 말을 많이 접하시게 될 텐데 정보를 구하기 위한 유무형적 비용이에요, 이게. 정보 비용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돈이 있겠죠. 돈 쓰셔야죠, 정보 구하려면. 돈만 있나? 시간 써야죠. 몸으로 때우셔야 돼요. 육체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 경제적 비용의 총합을 정보 비용이라고 합니다. 로비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거든요. 고급 정보 얻으려면.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다면 굳이 이럴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시장에 불합리한 가격이 생길 수 있다. 5번 특징. 부동산 시장은 표준화, 비표준화. B자 동그라미 치시고 조직성, 비조직성. 그거 왜 생기죠? 여기 있는데 그거. 이 넷 중에 하나 때문에 생겨요. 그 1번 동그라미 있네. 1번 동그라미. 개별성 때문이다. 그렇죠? 거래가 다 건별화되고 물건도 건별화되는 거예요. 이 개별성 때문에 표준화가 안 된다. 103동 아파트. 103동 아파트에 여기에 101호 있고요. 102호 있고요. 103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별성 얘기할 때. 하나의 동인데 안에 아파트가 3개 있으면은 얘네 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게 개별성입니다. 물리적으로 다르죠. 주소가 다르잖아요, 벌써. 네, 뷰도 다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사정도 달라요, 이 3개가. 101호는 1억 원에 거래됐지만 그렇다고 102호가 1억인 건 아니죠. 요건 8천만 원에 금매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103호는 1억 2천에 집주인이 무리하게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격 거래는 모두 건별, 개별화되는 게 이게 개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을 표준화할 수는 없을 노릇이죠. 비표준화 그런 거고요. 이 3개의 거래를 묶어서 조직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직적 유통 불가합니다. 그게 비조직성입니다. 모든 중고부동산들은 특히나 모든 거래가 1대1 개별거래, 건별거래죠.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이거를? 거래가 개별화된다. 얘를 케바케라고 부릅니다. 케바케. 케바케가 뭔지 아시나요? 요새 애들은 이 말 다 아는데. 어이구, 얘 신세대십니다.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아드님, 따님은 아실 거예요. 물어봐 가서. 야, 너 케바케가 뭔지 알아? 뭐 어떤 분은 케밥이라고 하시던 분도 있고. 따봉 아시죠? 따봉. 따봉 모른다니까 요새 초등학생들한테. 야, 너 따봉이다 그러면. 야, 너 캡이야 그러면 몰라요. 캡, 너 캡장이야 이러면 모릅니다. 네. 그런 거예요, 케바케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거래가 건별된다. 건별 거래. 개별화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런 표현을 배우실 건데, 물건이 하나죠, 분명히. 101호. 하나인데, 요게 1억이라고 해서 고단번 거래할 때 또 1억? 아니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물건이 하나인데요. 1물. 근데 가격이 하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1물일가 성립하지? 아, 이런 전문 용어를 씁니다. 요거 하나 적어 놓으실래요? 뭐 1, 2번 밑에 3번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돼요. 1물일가 성립 X. 이렇게. 5개를 쭉 보셨습니다. 제가 타이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저랑 보시죠. 자, 1번 첫 번째에서는 시장이 불완전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굉장히 불완전한. 들어가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힘들고 그리고 비싸서 말이죠. 아주 난립니다. 시장이. 두 번째에서는 국지적 시장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여기서는 부동성을 꽉 붙들어 매셔야 됩니다. 부동성.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고 멀리 떨어진 지역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 아래쪽 3번. 수급 조절은 쉽다 어렵다? 이거는 수요의 장기성 때문이다. 공급의 장기성 때문이다. 공급의 장기성 때문이고 그래서 단기 왜곡이다. 장기 왜곡이다. 단기 왜곡이죠. 단기 왜곡입니다. 우리 부동산의 거래는 공개적이다. 비공개적이다. 사적 경향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올라오시면서 정보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곡되고요. 그리고 5번에서 마지막으로 표준화하기 어렵다. 조직적으로 유통하기도 어렵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린 거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달라붙어서 외울 건 없어요. 여기서. 부동산 시장 특성을 전반을 봤는데 조금 이제 강론으로 슥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드릴 말씀이 바로 주택시장 얘기입니다. 네, 주택시장 본격적으로 분석을 할 건데요. 주택시장도 특성이라는 게 있겠죠. 자, 질문 계속 드릴게요. 제가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주택, 여기서 말하는 주택이라 하면 아파트입니다. 이동식 주택 말고 아파트. 아파트는 완벽히 부동성이 있다. OX. 완벽히 부동성이 있다. 아파트 부동성 없으면 나 옮긴다. 이거 들어서 옆으로 아파트. 아파트 부동성 있어요 없어요? 없죠. 큰일 날 소리 하십니다. 아파트는 퍼펙트하게 완벽히 부동성이 있습니다. 네. 왜? 땅에 짱 박혀 있잖아요. 땅이 안 움직이는데. 그럼 집이 움직일 리가 있나? 자, 그러면 부동성이라는 게 토지에 강하게 정착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파트가. 자, 그러면 주택도 부동성 때문에 어떤 특징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네, 3가지 정도 얘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이 집이 박혀 있다 보니까 이 집값은 주변의 영향을 받는다. 지하철 9호선 영향 받는다. 납골당 영향 받는다. 맞죠? 납골당 생겨도 도망갈 수는 없고요. 무슨 효과죠, 이거?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보시죠. 주택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끝에 괄호 안에 집값을 결정하는 건 주변이야. 무슨 효과라고요? 외부 효과입니다. 아, 중요합니다, 이거. 외부 효과 오늘 마지막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따로. 외부 효과. 계속 나왔죠, 얘기? 네, 외부 효과 아주 스페셜하게 배우실 겁니다, 이따가. 부동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주택은요, 물적 유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리적 유통. OX. 질문이 어렵나요? 물적 유통? 그러면 고객님의 주택, 고객님이 주문하신 103동 205호가 배송 중입니다. 돼요, 안 돼요? 그럴 얘기 아니잖아. 자, 물적 유통이 안 됩니다. 5번 동그라미 가실까요? 5번 동그라미. 주택은 토지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유통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쉽게 접근하고 싶으시면 택배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끝부분의 괄호에 제가 그런 말 써놨죠. 물적 유통이 불가하다. 그런데 재밌는 건 중개업자를 유통업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물적 유통은 안 되는 건데 그럼 얘네들이 뭘 유통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걔를 권리의 유통이라고 불러요. 자, 하나 씁니다. 이렇게. 물적 유통은 안 되는데 권리 유통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들은 등기를 유통하는 사람들이죠. 정확히 말하면 소유권을 유통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부동산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또 하나, 우리 아파트는 부동성 때문에 지역색을 띈다, 안 띈다? 지역색. 아우, 지역적 영향이 심각하죠.
자, 푸르지오 아파트를 만든다고 쳐봐요. 건설사에서. 그러면 어디에 만들든 동일한 자재 설계 공법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서울 푸르지오랑 목포 푸르지오는 다르다. 동의하시죠? 네. 이 국제적 성향. 이게 이제 2번 동그라미에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동그라미 내려오시면 지역적 경향이 강하고 지역 수요에 의존을 한다는 얘기예요. 국지성이죠, 국지성. 그래서 공사비 뻔하고 자재 설계 비용 뻔한데도 지역마다 가격이 틀려요. 그리고 지역 수요도 다르니까 적정 가격 도출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1번, 2번, 5번 그거 세 개를 부동성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3번. 주택은 무슨 재화다? 주택은 3번 동그라미 보세요. 주택은 무슨 재화다? 내구재 동그라미. 그럼 이 내구재를 보시면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이것 떠올리셔야 돼요. 여기 무슨 특성이에요? 영속성. 제가 내구성 얘기했거든요. 주택에서. 주택은 일회용이 아니다. 일회용을 전문용어로 단용재라고 합니다. 짧게 쓰는 거. 단용재가 아니라 무슨 재? 내구재란 말이에요. 감가가 거의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소유와 이용이 분리된다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말은 자가 소유죠. 자가. 내가 직접 소유하고 쓰는 건데 감가가 별로 없으니까 남한테 이용시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돈 받으면 되잖아요. 자, 무슨 시장? 임대차 생긴다. 임대차. 임대차는 영속성에서 배우셨습니다. 그게 이제 내구성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래쪽 4번. 방금 전에 했네요, 이거. 주택은 동질적이다, 이질적이다. 101호, 102호, 103호 다 달라. 그럼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1물일까? X. 이건 개별성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1번은 부동성, 2번도 부동성, 3번은 영속성 또는 내구성, 4번은 개별성, 5번은 부동성.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것도 사실 뭐 부동산의 특성,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죠. 되게 쉬운 말이에요. 1번에서는 집값은 주변이 결정해. 이런 얘기. 그리고 우리 2번에서는 집값은 지역마다 다른 거야. 3번에서 주택은 임대차 많이 한다. 그렇죠? 그리고 4번에 아파트는 아파트마다 가격이 다 틀려. 그리고 5번은 요거 택배 안 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되게 쉬운 거죠. 5개 얘기가. 그렇게 편안하게 좀 이해하시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36번부터 좀 불편해져야 됩니다. 이제 36번 별표. 시장 특성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주택시장의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데이터 분석이 2개 나오죠. 무슨 양과 무슨 양 나와요? 유량하고 또 저량 얘기 나오죠. 그렇죠? 유량, 저량 배우셨죠? 저번 주에 6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책? 유량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유량은 영어로 flow라고 합니다. 그렇죠? 가급적이면 윗 립발로 아랫 입술을 살짝 깨물면서 그렇죠? flow. 저량은 스탁이라고 하는데 스톡이라고 표기한다고 했죠. 유량의 키워드는 딱 하나였습니다. 기간값이다. 데이터를 측정할 때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유량이다. 저량은요? 저량은 시점. 기억나십니까? 키워드? 네. 데이터 안에 특정 기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정 시점에서 얘기하면 그것은 저량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뭐 할 거냐면 주택시장 분석할 거거든요. 근데 주택시장 분석할 때 왜 유량, 저량 얘기를 하지? 왜냐하면 주택의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정부에서 예를 들면 시장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해요.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려면 기존의 주택이 몇 채 있는지, 앞으로는 몇 채를 공급해야 하는지 이런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놈의 데이터가 뭐가 있다? 유량과 저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유량에서 기간값이라고 그랬는데 주택시장 분석할 때는요. 얘는 무조건 연단위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년 단위 이렇게 측정을 하면 얘는 유량이라고 할 거고요.
저량이라고 하는 건 시점이죠. 그럼 얘는 100% 현재 값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현재 얼마 이렇게. 그게 이제 저량 개념이다. 그래서 유량과 저량을 놓고 주택시장에 무슨 분석할 거냐면 수요량 분석하고 공급량 분석할 거예요. 이렇게. 자, 거기 별표 칠게요. 처음에 내려오시면 수급 분석 이제 보이시죠? 15페이지. 수급 분석에 회색 박스가 4개 있는데 차례차례 읽어보면 첫 번째가 유량 수요, 두 번째가 유량 공급, 세 번째가 저량 수요, 네 번째가 저량 공급입니다. 총 몇 개 있죠 지금? 4개 있는데 시험에서 첫 번째로 이거 무슨 뜻이게 물어봅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제. 우리 머리를 한참 씁시다. 이거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얘도.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정의를 할 건데 4글자로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4글자 정의. 그럼 첫 번째 유량 수요와 유량 공급이 있는데 얘는 해석이 반이 끝났어 벌써. 앞에 뭐가 있으니까요. 그럼 얘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유량 수요든 유량 공급이든 앞에 기간의 뭐시기, 기간의 뭐시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거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요랑 공급만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 그때 유량 수요라고 하는 건 이 수요량이 물건 사는 거다, 파는 거다. 사는 거죠. 그래서 얘를 기간에 걸친 구매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체크하실까요? 4글자로? 기간 구매. 기간 구매 이렇게. 이게 유량 수요. 그럼 야 유량 공급은 뭐냐? 그러면 일정 기간이고 얘는 그대로 풀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간의 공급량 그럼 끝이에요. 얘기가. 그래서 유량은 어렵지가 않아요. 데이터 해석이. 그럼 조금 더 살을 붙여볼게요. 유량 수요라는 게 크게 2가지 뜻인데 첫 번째는 지난 1년 동안 1년 동안 사람들이 쭉 구매해온 주택 숫자입니다. 2015년 1월 1일, 2015년 12월 31일 1년 동안에 사람들이 몇 채나 샀지 하는 게 유량 수요예요. 그렇죠? 그럼 유량 공급은 뭘까요? 똑같이 얘기하면. 지난 1년 동안 쭉 시장에 풀린 주택이겠죠. 공급된 주택이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공급된 양이고 그 중에 1년 동안 팔린 양?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녀석이 문제. 자, 별표. 아, 어려워요, 이거. 이걸 많이 틀리세요. 저량. 자, 생각이요. 생각.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저량은 키워드가 뭐다? 그럼 오케이. 요건 가는 된 거예요, 일단. 그럼 얘는 시점 값이고 얘도 시점 값이죠. 그러면 이거 시점의 구매량이냐? 근데 그렇게는 안 불러요. 왜냐면 구매라고 하는 게 물건 사는데 기간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시점에 구매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 수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산 거예요, 물건을. 그럼 내 안에 내 걸로 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시점의 수요는요, 여기서 보유라는 워딩을 씁니다. 보유. 그래서 이미 사서 내가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공급도 마찬가지 아닐까? 일정 시점에 공급이 될 수는 없어요. 공급도 기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공급이 이미 돼서 그 자리에 깔려 있는 거예요. 깔려 있는 걸 갖다가 2글자로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아주 독특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보유량 그럼 무슨요? 그럼 자동으로 머리에서 내가 사서 보유한 거 수요량 이렇게 돼야 돼요. 다시 보유량 그럼 내가 사서 보유한 무슨요? 수요량이고. 그럼 존재량 그러면 공급돼서 깔려있는 존재량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진짜 헷갈린다니까 이게. 자 해석해 볼게요. 연습합시다 이제. 유량 수요는 뭐다? 기간에 걸친 구매량. 유량 공급은? 기간에 걸친 공급량. 저량 수요는? 현재 시점의 보유량. 그렇죠. 저량 공급은? 시점의 존재량. 아, 아슬아슬합니다. 예, 아슬아슬하네요. 스릴이 넘치네요. 그럼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기간의 구매량을 뭐라고 한다? 유량, 수요, 시점의 보유량. 저량, 수요. 야, 이거 보고 하시네요. 예,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계시네요. 네. 다시 할게요. 네. 시점의 보유량. 보유량. 수요. 그쵸? 시점의 보유량. 일정 시점에서 내가 보유한 양, 이렇게. 기간의 공급량. 유량. 답 좀 빨리 해주세요. 애 떨어져요. 기간의 공급량. 그쵸? 시점의 존재량. 저량, 공급이죠. 시점의 무슨 양이라고요? 존재량. 유량 수요는 기간의 구매. 구매 후 보유. 공급 후 존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돼요. 익숙해지려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이거.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1단계에서 그걸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글자 그대로 외우시면 안 돼요, 절대. 머리 생각을 해야지 안 까먹어요. 네. 그럼 실제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제가 예제를 몇 개 써볼게요. 이거 한번 싹 풀어보실래요? 예제를. 기출 예제를 써볼게요, 제가. 크게 두 가지 문장을 일단 쓰겠습니다. 자,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한번 따져보세요, 속으로. 지난 1년간 우리 시장에 공급된 주택수가 총 50만 채이다. 그런데 이 1년 동안에 사람들이 총 30만 채의 주택을 분양받았다. 라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게 보고서예요. 지난 1년간 50만 채가 공급됐고 지난 1년 동안에 총 30만 채가 분양되었다. 그렇죠? 이게 하나고 두 번째 2015년 11월 27일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수가 총 100만 채라고 확인이 됩니다. 총 1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있는 걸 확인이 한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70만 채의 주택을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뻔하죠, 시험 문제는.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겠죠. 50, 30, 170 이거. 그때 우리 1번부터 해봅시다. 답을 품고 있는 첫 번째 키워드가 뭐죠? 첫 번째 키워드. 네. 그렇죠? 그럼 이건 뭐다? 유량 얘기할 게 준비하세요, 이런 뜻이. 그럼 이건 이 밑에 있는 데이터는 죽어도 유량이에요. 여기서 저량 얘기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 단어는 1년 공급량, 유량 공급. 몇 채? 그렇죠. 50만은 유량 공급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분양이란 말이거든요. 분양은 뭐 한 거예요, 사람들이? 분양 받은 거죠. 그럼 이게 구매량이라는 뜻이죠. 그럼 30만을 뭐라고 한다? 유량 수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간 50만이 쫙 공급이 됐는데 유량 공급. 그 중에 30만만 쫙 팔린 거예요. 그럼 유량 수요된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문장의 첫 번째 키워드.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근데 이 말은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사실. 그냥 현재 이렇게만 나와요, 시험에. 그럼 현재는 무조건 뭐다? 저량이죠. 그 다음 키워드. 현재 시점에서의 존재량이죠. 존재는 뭐예요? 그럼 이 존재라는 말을 봤으면 이게 나와야 돼, 머릿속에서. 그래서 저량 공급이 몇만 채? 100만 채라는 얘기입니다. 100만을 저량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사람들이 70만 채를 뭐 하고 있다? 내 걸로 보유. 그럼 70만은 저량 수요가 되는 거죠. 다시요. 지금 몇 채 깔려 있어요, 시장에? 총 몇 채 깔려 있습니까? 100만이 깔려 있다. 그럼 그 중에 주인이 있는 집은 총 70만 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요, 요 2번이라기보다는 3번처럼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요. 보세요, 이 문장을. 2015년 11월 27일 현재 시장에 1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있다. 똑같아요, 지금 위에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 중에 30만 채가 공가라고 확인이 됩니다. 공실, 빈집,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원래 시험 문제는. 그럼 100만은 무슨 뜻인고? 이렇게 물어보죠. 100만은 뭐예요? 100만은 저량의 아따 미치겠다, 이 존재 때문에. 공급, 그렇죠. 저량 공급이 몇만? 100만. 근데 30은 의미가 없지 않나요? 비어 있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죠. 빼고 몇 채는? 70만 채는 누군가가 내 집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만을 뭐라고 한다? 저량? 수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문장이죠. 근데 이렇게는 안 나와요. 보통은 이렇게 나와요. 공시를 줘요. 이렇게 문제죠. 자, 라스트 찬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책 보시죠. 예. 그래서 밑에 유량 분석과 저량 분석이 파이널, 완전 파이널 문장이죠, 걔가. 표 맨 밑으로 내려오면서 유량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나오죠? 지난? 1년 동그라미. 1년 동그라미 치시고요. 왜 동그라미 쳤죠, 제가 거기에? 유량이니까요. 유량이야 라고 너무 노골적으로 준 거예요, 문제가. 유량이야, 이렇게. 그 다음이 어디 동그라미? 공급. 그럼 물 흐르듯이 그냥 유량 공급 50만 이렇게 읽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10만 호가 뭐 되었다? 분양 동그라미. 분양은 여기서 어떤 의미다? 사는 거니까 수요, 그렇죠? 그러면 10만을 유량, 수요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유량 공급 50만, 유량 수요 10만. 40만 채는 아직 안 팔렸나 보네, 그러면. 아시겠죠?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저량 분석. 첫 번째 키워드. 현재 동그라미. 현재로 찍었으면 무조건 저량이죠. 그 다음 키워드. 존재. 그럼 100만은 공급돼서 깔려있는 거죠. 그래서 100만을 네 글자로 저량 공급 이렇게 부릅니다. 이 중에 10만 채가 빈집, 공실. 그럼 요거 빼야죠. 빼고 90만을 현재 시점에서 누군가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90만은 저량 수요가 되는 겁니다. 저량 수요. 헷갈리죠? 헷갈려요. 엄청 헷갈려요. 유량, 저량. 자, 제가 저번 주에 살짝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마트에서 장 보는 거, 그렇죠? 오늘이라고 합시다. 오늘 토요일. 내일 일요일. 일요일 날 우리 집에 손님이 방문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음식 대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일요일 날. 일요일 날 뭐 잡채도 할 거고요. 매운탕도 끓일 거고요. 갈비찜도 할 거고요. 큰 잔치요. 전도 부칠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토요일인데 이제 오늘 수업 끝나고 가가지고 이거 해야 돼요. 그렇죠? 배달은 없다라고 가정합니다. 해야 됩니다, 다. 그러면은 이 레시피대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료를 준비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마트에 무작정 가가지고 이거 다 사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재료를. 먼저 뭐 하세요, 1단계로? 마트에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냉장고를 여셔야 됩니다. 자, 냉장고를 열어야 돼요. 그럼 냉장고 안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네, 여기서 무슨 조사해야 돼요? 그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양파가 10개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양파 몇 개 있지? 6개 이렇게 조사해야 돼요. 파가 한 단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파가 없네? 그렇죠?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체크한 다음에 모자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내일 가서 사올 건데 메모해놨다가 마트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와야 되죠. 자, 잘 보세요. 그때 내가 냉장고에 보유한 요걸 저량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미 샀잖아요. 그래서 내 냉장고에 킵해놨잖아요. 그럼 이게 뭐다 무조건? 저량. 그러니까 이 저량을 무조건 알아야 돼요, 처음에. 그래야 추가 구매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가가지고 마트 열면 가서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유량이에요. 이건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차피. 가서 사오려면. 그렇죠. 자, 우리가 저량, 유량 분석 안 하는 것 같죠? 현실에서 맨날 합니다.
그러니까 저량은 내가 이미 내 품에 가지고 있는 거라서 얘를 보통은 주택으로 얘기하면 중고주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유량이라고 하는 건 기간이죠. 그럼 이건 추가되는 거래요, 여기서. 그럼 얘는 이제 보통 신규주택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하죠. 제가 처음에 얘기 꺼낼 때 이렇게 꺼냈어요. 국가에서 지역에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한다. 신규로. 그럼 그게 유량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 목동 지역에 임대주택을 몇만 호를 건설할까 알려면 목동에 주택이 몇만 채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저량을 분석을 해놓고 거기에 추가로 유량 계획을 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주택시장에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 주머니에 담배 있는 담배 2가치밖에 없어. 그게 저량이에요. 하면 빨리 마트 가서 사야지. 그럼 그게 유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석은 우리 삶의 일부예요. 아시겠죠? 예. 그 맨 위에 구분 보시면 15페이지 표에서요. 15페이지 표의 맨 밑에 그 구분해 보시면 유량 저량 써놨죠, 제가. 유량의 일정 뭐라고 써놨죠? 기간 동그라미다. 표의 첫 번째 구분 있잖아요, 구분. 빨리 찾아요, 답답하니까. 안 그러면 내가 찍으러 간다. 표 안에 첫 번째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예. 기간이죠, 기간. 기간이면 단기, 장기. 그럼 이게 장기라는 얘기고 이게 무슨 주택이다? 신규주택이라는 거예요. 유량은 신규주택 개념 분석할 때 쓴다는 얘기죠. 그럼 아래쪽에 저량은요? 시점이니까 어떤 관점? 단기 관점이죠. 그러면서 무슨 주택? 중고주택입니다. 자, 보세요. 질문. 그럼 주택 공급은 단기에 가능합니까? 단기에 전혀 안 됩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단기에 전혀 안 됩니까? 여기 중개업소에 집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쉬는 시간에 와서 집 한 채 사올까요? 바로 나와 있죠. 단기에 공급된다 안 된다? 돼요. 그러나 뭐만 돼요? 저량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중고주택으로만. 그러니까 신규주택은 단기는 안 되죠. 신규는 언제만? 장기의 유량으로만 커버가 되는 거고 중고주택은 저량. 예, 이렇게 이제 단기에 가능한 거죠. 예, 그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유량, 저량을 나눠서 설명을 하자는 얘기죠. 조금 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렵네요, 놈은. 36번에 밑에 표 분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꼭 복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머리 좀 식힐까요? 네, 좀 쉬었다가 37번 들어가겠습니다.